지난 5월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자문회의가 열렸다. 뼈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긴급히 소집된 것이다. 국내 최고의 법의학 권위자, 탄소연대 측정 전문가, DNA 분석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동 신발이 아직 흙 속에 묻혀 있는 상태라 뼈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만 뼈 모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가 엑스레이 사진과 발뼈가 확인된 신발을 정밀 조사했다. 뼈가 있었던 부분인데 오랜 세월 흙과 함께 풍화된 뼈는 희미하게 윤곽만 남아 있었다. 그나마 엑스레이 사진이 보여주는 뼈 상태로 약간의 단서는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나이 들은 사람에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관절이 붉어지는 게 어른 거지 얘 거는 아니다. 나이도 상당히 들어 있는 사람. 근데 상당이라고 그러는 게 요새 나이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상당이라는 나이가 옛날이 우리가 60살 산다 그러면 걔는 그쪽은 그 시대쯤은 30, 4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을 테니까. 이정빈 교수는 뼈의 주인공을 성인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탄소연대 측정이나 DNA 분석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을까? 뼈가 아주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뼈 이 보기가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그 단백질 콜라겐의 그 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 세상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는 뭐 중국 만주에서 왔는지, 뭐 중국 원난성 쪽에서 왔는지, 뭐 또 동남아시아 쪽에서 왔는지, 시베리아에서 왔는지를 개통학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상태가 일단은 오픈돼 가지고 좋았을 때, 예, 좀 딱딱한 본이 한 2, 3cm 정도, 예, 정도 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의 관건은 뼈의 상태. 출토된 상태로는 거의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뼈의 상태가 좋아야 한다. 그러나 금동 신발이 오랜 세월 동안 흙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뼈가 흙에 풍화돼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 엑스레이 사진으로는 뼈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러나 흙덤에서 뼈를 떼낼 경우 곧바로 부스러질 위험이 크다. 그게 제일 핵심이거든. 이물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도 뭐 발굴해봐서 저거 많이 건드려봤지만 뼈는 흙보다 더 약하다. 이 다른 약품은 거기다 그 주입하기 전에는 저 형태를 남길 수가 없어. 이걸 이대로 보여주는 거다. 이걸 떨어낼 수가 없으니까. 손만 대면 저건 다 해체가 돼서 어떻게 되는지 서로 관계를 모르거든요. 그게 나중에라도 이게 이런 형태로 있었고 그거를 3차원으로 구성을 해봤더니 이런 신발의 어떤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모여 있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정보거든요. 회의 결과 흙 속의 신발과 뼈는 건드리지 않고 뼈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서울대 병원에 있는 최첨단 의학 장비를 이용해 3차원 영상으로 뼈 상태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금동 신발은 곧바로 CT실로 옮겨졌다. 발뼈를 복원하기 위해 우선 CT 촬영부터 시작했다. 하나씩 해볼까요? CT를 통해 발가락뼈를 제외한 4가닥의 발뼈와 뒤꿈치뼈가 남아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지금 센 엑스레이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뼈가 지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에 흙이 흙이 있고, 있고. 그러니까 코텍스하고 흙은 조금 이제 차이가 나서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3차원 영상으로 만들자면은 이제 아주 노력을 그러나 많이 CT 하는 영상만으로도 뼈의 확실한 상태는 알아내기 힘들다.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아주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경골 즉 정강 서울대 영상의학과 홍성환 교수팀. 아주 그 형태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CT 촬영을 근거로 남아있는 뼈를 3차원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발 부분을 빼면은 안쪽에 있는 발뼈 부분만 파란색으로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모든 단면 영상에서 해서 이것을 3차원적으로 합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영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신발 속에 든 발뼈는 생각보다 훼손 정도가 심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발뼈의 중간 부분의 골 네 가닥과 뒤꿈치 부분만 약간 남아있는 정도였다. 그래도 그 골 사이즈는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이게. 네, 성인이라는 건 알 수 있고 우선 남자 여자는 얘기하기를 어려울 거예요. 요것만 갖고는. 최첨단 의학 장비를 이용해 남아있는 발뼈를 복원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뼈의 훼손도가 심해 그가 성인이라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정보는 알 수 없었다. 발굴 사상 최초로 금동 신발 안에서 나온 사람의 발뼈. 그 발뼈를 원형 그대로 복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봐서는 이게 발뼈인지 발뼈의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저쪽 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정상인의 발뼈입니다. 이 네 가닥 남아있는 부분은 정상인 발뼈의 발등 부분인데요. 원래 정상 발뼈는 5개인데 신발에서 나온 발뼈는 1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상인의 정강이 뼈 부분입니다. 그러나 복원된 뼈를 통해 지금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인이고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공주 수촌리 대발굴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농공단지로 결정된 주변 일대 지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우연히 무덤들이 발견됐다. 일호분과 마찬가지로 5개의 다양한 양식의 고분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일부 무덤들은 안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입구와 문이 달려있는 형태의 굴식 돌방 무덤이었다. 장방형의 묘광을 파고 그 아래에 이제는 바닥에 자갈을 깔았습니다. 땅에 구덩이를 파고 나무관을 안치한 나무 덧널 무덤도 2개가 발굴됐다. 다섯 개의 무덤들은 마치 원을 그리듯이 배치돼 있었다. 무덤 안에서는 140여 점의 유물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놀라운 규모였다. 기울어졌다고 시신이 그럼 여기 있는 거라. 그 중에는 중국 황실이나 제후급 무덤에서나 볼 수 있는 최고급 중국제 자기들이 5점이나 출토됐다. 덮개가 있고 4개의 귀가 달린 항아리 모양의 청자 사이호. 주전자 입구가 닭머리 모양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검은 유약이 발라진 개수호. 모두 동진제 자기들이다. 중국 자기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토기들도 상당량이 나왔다.
발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각종 철기류들도 쏟아졌다. 제갈과 등자 등 마구들과 함께 대형 환두 대도도 그 모습을 드러냈다. 여성 무덤으로 추정되는 2개의 무덤에서는 귀걸이, 구슬 등 다양한 장식품들이 출토됐다. 철기류는 곧바로 보존 처리에 들어갔다. 환두 대도는 보존 처리 중 환두, 즉 칼 손잡이 부분에서 은상감을 한 용머리 문양이 드러났다. 환두 대도 같은 대형 칼뿐 아니라 작은 칼과 창들도 출토됐다. 말을 탈 때 쓰이는 마구들은 모든 무덤에서 출토됐는데 이걸로 보아 남녀 모두 말을 탔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부분에 발걸이가 달려있는 특이한 모양의 등자. 살포라는 농기구도 나왔다. 여성묘로 추정되는 2개의 무덤에는 금으로 만든 귀걸이 등 화려한 여성 장신구들이 많았다. 수백 점이나 되는 유리 구슬들도 있었다. 적색과 청색 등 화려한 빛깔을 띠고 있는 유리 구슬은 무덤에 묻힌 여성이 높은 신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발굴 도중 특히 관심을 끈 것은 3켤레의 금동 신발. 그중 한 켤레에서 발뼈가 나온 것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갈까요? 나무에 누울려 희미하게 뒷부분 꽃봉오리 부분만 드러난 것. 금동 관모다. 수천리에선 이런 금동 관모가 2개나 나왔다. 지금까지 금동관이나 금동신발이 나온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지역에서 또 3개의 무덤에서 2개의 금동관 또 3켤레의 금동신발이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이죠. 최초로 발뼈가 확인된 금동 신발. 그리고 금동 관모는 아직 흙에 덮여 있다. 이 흙을 털어내고 보존 처리를 하는데도 앞으로 2년이 걸린다. 하지만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화려함과 웅장함이 넘친다. 현재까지 나온 그 출토를 봐서는 이 수천리 금동관은 아마 그 무령릉의 그 금관 장식에 그 걸맞는 그런 상당히 화려한 그러한 금동관으로 보여지고 나주 반남면 신천리 금동관보다 오히려 더 정교한 맛이 있고 따라서 그 미학적으로 상당히 세련돼 보이는 그러한 그 수작으로 보여집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3차원 CT 영상을 통해 금동 신발과 금동 관모의 원형을 복원해 보았다. 흙 속에 묻혀있던 금동 신발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냈다. T자형 투조 무늬에 바닥은 용 모양을 형상화한 모습이다. 최첨단 의학 기술의 도움으로 금동 관모도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오랜 세월 흙에 눌려 그 형태가 일부 훼손되긴 했지만 화려한 자태는 그대로 남아있다. 3차원 영상을 토대로 금동 관모의 원형을 복원해 보기로 했다. 먼저 레이저로 스캔을 받고 표면 접사 촬영을 했다. 금동관의 부피와 문양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타공 들어갔던 부분하고 레이저 스캔이 끝난 다음 본격적인 모형 복원에 들어갔다.
영락 부분이 있는 금동관모의 화려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영락을 달았고 여기 부분들을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 투조 문양도 넣었다.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그 타공 형식으로 문양을 만드는 투조가 돼 있는, 투조가 돼 있는 형식. CT 촬영 상태로 보면은 레이저 스캔에서 얻은 정보를 3차원 CT 영상에 합성시켜 찌그러지고 훼손된 부분을 원래 모습으로 살려냈다. 눌려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밑에 부분 하단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훼손된 부분들을 찾아서 CT 촬영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본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공유값이나 문양들의 패턴들을 찾아서 그 데이터를 3D 상태로 복원을 한 것. 긴 세월 동안 흙더미 속에 묻혀 제빛을 잃었던 수촌리 금동관모가 원래 화려한 자태로 다시 태어난다. 수촌리 고분에서 발굴된 금동관을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직접 복원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밀한 용무늬하며 달랑달랑 빛을 내며 반짝이는 장식들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관 전문가는 이 금동관이 단지 무덤에 가지고 들어가는 부장용품이 아니라 생전에 직접 썼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금동관을 직접 썼던 인물이었다면 정말 왕이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금동관을 썼다고 모두 다 왕이라고 단정하긴 힘듭니다. 지금까지 신라 지역에서 발견된 지방 수장급 무덤들에서도 금동관이 발굴된 적이 있기 때문에 수촌리 고분에서 화려한 금동관이 발굴됐다고 해서 무조건 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고분이 만들어진 시기를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원래 백제의 도읍지는 한성, 지금의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에게 패하고 475년에 도읍지를 서울에서 웅진, 지금의 공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538년 다시 사비, 지금의 부여로 도읍지를 옮깁니다. 수촌리 주인공이 왕인지 아닌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만약 수촌리 고분이 백제가 웅진천도를 했던 475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발뼈의 주인공이 왕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75년 이전에는 백제의 왕성이 한성, 지금의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과 한참 떨어진 이곳 공주에 왕릉이 만들어졌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475년 웅진천도 이후에 수촌리 고분이 생겼다면 발뼈의 주인공이 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수촌리 고분이 475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인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인지가 발뼈의 주인공이 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촌리 고분은 과연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백제 고분으로 확인된 전북 익산의 입점리 고분. 이곳에서도 금동관과 금동 신발이 발굴됐다. 입점리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곡갈 모양의 관모에 꽃봉오리 형태의 장식이 달려 있다. 이것은 백제관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수촌리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 역시 곡갈 모양의 관모에 꽃봉오리 형태의 장식이 달려 있다. 관대 위에 장식을 하는 신라관이나
고구려관 장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수촌리 금동관은 분명 백제관이었다. 백제에서는 금관처럼 생긴, 신라의 금관처럼 생긴 그런 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제의 관은 수촌리나 입점리에서 보이는 것처럼 곡과 모양 관모, 그리고 뒤에 꽃봉오리 형태가 장식되는 그런 관모가 백제적인 것입니다. 수촌리 고부는 백제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것일까? 부여박물관에 전시된 사비시대 출토 유물들. 대표적인 유물로 은으로 만든 허리띠와 꽃장식 등이 있다. 사비시대 유물에는 금동 제품이 전혀 없고 모두 은제품뿐이다. 백제에서는 사비시대에는 금동 신발이 없어집니다. 사비시기의 대표적인 장식품은 은으로 만든 꽃장식, 은제 관식하고 은으로 만든 허리띠, 이 두 가지가 유일한 것입니다. 수촌리 금동 신발은 사비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수촌리 고분 전체가 백제가 사비로 도읍으로 옮긴 538년 이전에 만들어진 무덤 군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고분 조성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유물 하나가 발굴됐다. 중국제 자기 계수호다. 이게 계수호라는 자기죠? 예, 이것이 이제는 흑유 계수호라고도 부르고 흑갈류 계수호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이 무덤은 이것이 출토됨으로 해서 한 5세기 초중까지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무덤의 시기를 편년할 수 있는 아주 기초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남경 시립박물관. 박물관에는 동진관이 따로 있어 당시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동진은 316년에 건국해 420년까지 존재했던 나라다. 바로 이곳에 수촌리에서 발굴된 계수호와 흡사한 자기가 있다. 406년에 제작된 동진제 흑유 계수호가 그것이다. 자기 밑바닥에 제작 연대가 새겨져 있는 동진제 계수호는 후대로 갈수록 목 부분이 점차 길어지고 입구의 둘레가 넓어지고 있다. 수촌리에서 출토된 계수호도 목 부분이 길고 입구 부분이 넓어 406년에 제작된 사원묘 계수호와 그 형태가 흡사하다. 이 항주, 중국의 그 항주 노화산 무덤 364년으로 이렇게 기념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뒤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남경에서 나온 그 사온이라고 하는 사람 무덤 406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단계, 그것보다 조금 뒤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5세기 제1사분기, 동진대에 해당되는 5세기 제1사분기니까 결국은 400년에서 420년 그 사이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왕급 무덤에서 출토되는 고급 자기 계수호. 수촌리 무덤에서 발굴된 계수호는 수촌리 4호분 무덤이 5세기 초에 조성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시기를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 무덤들의 형태다. 이 무덤은 4세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나무 덧널 무덤이다. 땅에 구덩이를 판 후 바닥에 자갈을 깔고 나무로 만든 곽을 세웠다. 나무 곽 안에 나무 관을 안치한 후 마지막에 흙으로 덮었다.
이 무덤은 구울식 돌방 무덤으로 5세기 후반 웅진 도읍 시기에 백제 전역에서 쓰이던 무덤 양식이다.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돌을 이용해 관을 안치하는 방을 만들고 무덤벽 한쪽에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만든 뒤 흙으로 덮었다. 나무 덧날 무덤과 구울식 돌방 무덤, 서로 다른 형태의 무덤들이 한 지역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5세기 후반부, 다시 말해 웅진 도읍기 시기에는 거의 네모진 형태로 정형화되거든요. 근데 수천리 거 보면은 4, 5부는 직사각형 형태고 밑에 5, 5부는 좀 방형 형태로 가까워졌거든요. 그건 초기에 있는 어떤 그 묘제가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돈이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은 수천리 무덤은 아무리 그 늦게 담는다 해도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에 지방서에서 사용하던 무덤, 그리고 지방서에서 전통 묘제가 새로 선진 묘제를 수입하면서 변화되는 모습까지만 보여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중반부까지 이렇게 편현해 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 도중 4호분에서 부러진 관옥이 출토됐다. 5호분에서도 부러진 관옥이 출토됐다. 두 무덤에서 각각 나온 관옥 조각들이 서로 일치했다. 생전에 부부나 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발굴된 수촌리 고분군은 200평 남짓, 작은 규모다. 이곳에 모두 5개의 무덤이 배열돼 있는데 그것도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규칙적으로 조성돼 있다. 수촌리 이 지역의 무덤군은 1호, 2호의 토광묘와 3호 그리고 4호, 5호의 석실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시대순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1호와 2호분의 경우는 직선상에 놓여 있고 4호와 5호분은 서로 병렬되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부부 무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한 3대에 걸친 직계 가족이 하나의 가족 묘역군을 이루어서 조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족 묘로 보이는 수촌리 고분이 만들어진 시기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중반으로 확인됐다. 무덤의 주인공들이 백제 왕은 아니었던 것이다. 왕도 아닌데 이 정도의 금동관을 쓰고 있었다. 그렇다면 발뼈의 주인공은 정말 대단한 세력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수촌리 고분 4호분과 5호분 무덤에서 각각 부러진 관옥 조각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두 무덤에서 나온 관옥 진품이 있는데요. 문화재청의 특별 승인을 얻어서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라 제가 장갑을 끼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부러진 관옥을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딱 들어맞는군요. 이건 분명 한 개의 관옥이 틀림없습니다. 학계에서는 충성을 맹세하는 징표로 보기도 하고 부부간, 사랑의 징표로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라면 부부가 생전에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는 의미로 관옥을 쪼개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남편이 먼저 죽는 그 시점에 부인이 장례를 치르면서 관옥을 쪼개 하나는 자기가 갖고 다른 하나는 남편의 시신과 함께 묻었을 것입니다. 충성의 맹세든 사랑의 약속이든 1600년 전에 이 징표를 직접 대하다 보니 뭔지 모르게 경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흥미로운 유물들이 발굴된 수촌리 고분. 과연 이 수촌리 고분의 주인공은 한성백제와 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는 왕족이었을까요? 아니면 과연 누구였을까요? 백제 문영왕릉은 5세기 백제 전반에서 사용됐던 굴식 돌방 무덤에 발달된 무덤 양식이다. 굴식 돌방 무덤은 반드시 출입구가 있고 부부 합장이 기본 원칙이다. 문영왕릉에도 문영왕과 왕비가 합장하고 있다. 그런데 수촌리에 있는 굴식 돌방 무덤은 합장이 아니었다. 사호분에서는 관을 올려놓는 관대가 하나만 보이고 금동 신발 역시 한 켤레만 출토돼 한 사람이 묻혔음을 알 수 있다. 발굴 당시 4호분과 5호분에서 각각 발견된 부러진 관옥도 단장을 했다는 증거다. 무덤의 입구와 방향까지 병렬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아서 이 무덤들은 부부임에도 각각 단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입구를 만드는 무덤 형태만 배워가지고 와서 장법은 이전에 한 사람만 넣는 거 이것만 고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합장으로 다 변하지만요. 변하는데 그 합장 묘제 자체가 합장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수촌이 아직 적용이 안 됐다라고 봅니다. 단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데 시기 변하면서 어떤 매장관념의 어떤 변화가 여기서 반영되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수촌리에서는 아직 이제 전통적인 방법만 남아 있다라는 거죠. 굴식 돌방 무덤을 쓰면서도 단장을 했다는 것은 수촌리 무덤의 주인공들이 지방 토착 세력이었음을 말해준다. 토광묘라 불리는 나무 덧널 무덤도 그 증거다. 토광묘로 사용된 것은 중앙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게 적석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대체로 4세기대, 3세기, 4세기대 백제 지역에서 특히 4세기 들어보면 서울에는 지배층 세력은 적석총을 사용하고 있었고 지방 세력은 각 지역이 독자적인 무덤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수촌리 고분의 주인공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역 토착 세력이었던 것이다. 수촌리는 공주 일대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가진 천혜의 비옥한 땅이다. 정안천과 금강을 낀 수로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수촌리 세력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무덤에서 출토된 유리 구슬들은 그들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지금 봐도 화려함이 돋보인다. 구슬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고대 구슬을 연구하는 공주대학교 김규호 교수를 찾아갔다. 김 교수는 구슬의 재질과 제작 방법을 정밀 분석해 구슬의 원산지를 알아냈다. 이 모자이크 구슬들은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예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런 계통들은 아마 인도네시아, 자바 쪽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 유리 구슬 중에서도 특히 관심 있는 게 그 적색의 유리 구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리 구슬 역시 인도네시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촌리 고분의 주인공은 인도네시아산 구슬까지 장식용품으로 사용했을 정도로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다. 당시 백제에서는 구슬이 금이나 은,
비단보다 오히려 더 귀한 물건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수촌리 고분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인도네시아산 구슬과 중국산 자기를 구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직접 교류를 해서 구했던 것은 아닐까? 이 도자기들이 수촌리 세력이 독자적으로 중국과 교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획득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촌리뿐만 아니고 천안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서부 한성 당시 한성에서 동북쪽 강원도 쪽으로 교두보가 되는 그런 법천리 뭐 이런 등지에서도 전부 당시 중앙으로부터 사여받은 그러한 그 중국의 도자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법천리 고분이 그 예다. 한성 도읍기 지방수장의 무덤군이었던 이곳에서는 중국 동진에서 제작된 양형 청자가 출토됐다. 그러나 원주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교류하기 힘든 지역이다. 원주뿐 아니라 중국과의 직접 교류가 힘든 다른 지역에서도 중국제 자기들이 출토됐다. 직접 교류가 어려운 지역에서 중국제 자기가 출토된 사실, 그것은 곧 백제 중앙에서 하사받았음을 의미한다. 발굴된 금동 신발과 금동관도 지방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건 역시 백제 왕이 하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왕은 왜 이런 귀한 물건들을 그들에게 주었을까?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중국의 물건이라든지 또 신임의 지표와 관련된 그 용봉 환두 대도라든지 이런 것을 내려주면서 이제 일정한 대우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제가 지방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토착 세력가하고 손을 잡고 또 어떤 일종의 거점 지배 형태 속에서 이제 양자의 어떤 관계를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물로 평가가 됩니다. 중앙에서는 하사품을 통해 지방 수장에게 부와 권력을 쥐게 해주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촌리에서 출토된 살포다. 원래 살포는 논에 물꼬를 트는 데 사용되는 농기구다. 그러나 왕에게 살포를 하사받는다는 것은 곧 그 지역에 농사권을 준다는 의미였다. 살포를 줬다는 것은 좀 더 확대 해석을 하자면 백제 왕으로부터 그 지역의 그 지역을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그 지역을 인정받았다는 말은 경제적으로는 그 지역에 나타나는 공출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논에서 나오는 그 벼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리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거두들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일정한 부분을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서울에 있는 왕에게로 아마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 살포를 줬다는 것은 왕이 너에게 이 지역에 대한 농사의 지배권을 줬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백제 최고의 하사품이었던 살포는 조선시대까지 그 의미가 이어진다. 희연종은 영의정 이경석이 은퇴하자 괴장을 하사한다. 의자와 지팡이로 이루어진 괴장은 오랜 공직을 마친 고급 관리에게 임금이 주는 최고의 영예였다. 왕이 내린 괴장, 그 지팡이 끝에 살포가 달려있다. 살포는 시대를 막론하고 왕이 내리는 최고의 하사품이었던 것이다. 수촌리 세력은 왕에게 그 지역의 경제권뿐만 아니라 군사권까지 부여받은 최고 권력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환두대도가 그 증거다. 환두대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격이 높은 이제 칼이 되겠습니다. 용이라든지 이제 봉황제 문양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장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제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신임의 어떤 지표로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안의 이제 용원리에서도 나오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것은 이 공주 세력이 백제 중앙 세력하고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이제 어떤 연계성이랄까 연결고리를 맺고 있었다. 서로 이 한성 백제 세력의 튼튼한 어떤 후원자 역할을 했던 이제 친위 세력이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는 이제 물증이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촌리 고분의 주인공들은 백제 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공주 지역의 경제권과 군사권을 장악한 최고의 수장이었다. 발뼈의 주인공은 말을 타고 환두대도를 가진 공주 지역의 군사권을 쥐고 있었던 지방 최고 수장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위용이 있어 보이죠? 지방 세력이 그 지역의 군사권을 쥐고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중앙에서 대단한 힘을 부여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백제에는 이런 지방 세력들이 지역 곳곳에 있었고 왕은 그 세력가들에게 하사품을 내려 경제적인 부와 권력을 누리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지역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주에 있는 수촌리 세력은 백제 중앙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475년 고구려에 패한 백제가 도읍지를 한성, 서울에서 웅진, 지금의 공주로 옮긴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백제는 왜 그 많은 지역을 다 놔두고 하필 공주로 도읍지를 옮겼을까? 그 정확한 이유는 그동안 학계에서조차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촌리 고분의 발굴이 그 미스터리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금강변 언덕 위에 자리한 공산성. 웅진 도읍시 사용했던 백제의 옛 왕궁터다. 백제는 475년부터 63년간 이곳에 왕실을 두었다. (4세기) 말부터 백제와 고구려는 국운을 건 정복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4세기에는) 주로 백제의 상대적 우위가 두드러졌지만 5세기 고구려의 장수왕 이후 백제가 밀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475년 백제는 결국 고구려에게 수도 한성을 내어주고 말다. 고구려에게 한성을 빼앗긴 백제는 도읍지를 웅진, 지금의 공주로 옮기게 된다. 백제는 왜 공주를 새 도읍지로 선택했을까? 학계에서는 공주가 지리적으로 고구려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말 공주는 고구려를 방어하는 최적의 요새일까? 군사지리 전문가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시대에 이제 그 사비성으로 천도하기까지 63년 동안 강으로 이렇게 북쪽과 자기 서쪽이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고 또 공주를 둘러싸고 요 남쪽으로는 이렇게 쭉 낮은 구릉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교적 요 안은 협소하지만은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대단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고대의 그 성곽 구조를 봤을 때 그 성곽 그 주변에 이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채워 넣는 우리가 그걸 이제 해자라고 부르는데 그 해자를 파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곽 공격이 얼마나 어려워지나 하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강이 가지고 있는 그 방어적인 입장,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는 금강이 흐르고 있고 북으로는 차량산맥이 막고 있어 공산성은 고구려의 침략을 방어하는 최적의 요새다. 그러나 조선시대 지리지엔
공주가 수심이 얕아 큰 배가 드나들기 어렵다는 기록이 있다. 수도에 큰 배가 드나들 수 없게 되면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교류는 물론 주변에서 식량 조달도 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을 갖게 된다.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부여가 도읍지로서 훨씬 더 적지라는 얘기다. 부여 말고도 금강을 이용해 방어하기 좋은 지역은 금강 북쪽에도 많다. 금강 물줄기를 따라 북쪽에 자리한 연기군 금남면 일대. 이곳은 천혜의 군사 방어지일 뿐 아니라 넓은 평야도 펼쳐져 있다. 백제는 왜 이런 곳을 놔두고 굳이 공주를 선택했을까? 가장 강력한 세력이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변으로 데리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거 보면 수천리가 가장 가깝고 가장 화려한 유적이고 오랫동안 번성한 세력이거든요. 어쨌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강을 경계해서 남북 쪽에 있고 북쪽에 수천리 세력이 있으면서 남쪽에다 도읍지가 옮겨졌다 그러면 이 세력이 결국에는 웅지를 끌고 내려온 것 아니냐. 수천리 세력이 백제 왕실을 공주로 끌어들였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중국 역사서인 통전에는 백제에 8개의 큰 성씨들이 있다고 기록돼 있다. 그들 중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후 부상한 성씨는 사씨, 연씨, 백씨. 수천리 세력은 이들 중 과연 누구일까? 그 단서가 부여 남쪽 성흥산성에 있다. 이곳은 백제 때 가림군이었고 그래서 가림성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백제의 동성왕은 이곳에 성을 쌓고 자주 사냥을 나왔다. 동성왕은 3차례에 걸쳐서 사비 지역으로 사냥을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동성왕이 사비 지역으로 도읍을 옮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결과 사비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산성을 축조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바로 금강을 통해서 사비 지역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위치한 가장 전망이 좋은 그런 지역이 되죠. 동성왕이 이곳에 가림성을 쌓고 부여로 자주 사냥을 나간 것은 수도를 부여로 옮기기 위한 의도였다. 가림성을 쌓은 동성왕은 자신의 최측근인 백가를 이곳의 성주로 임명한다. 그러나 가림성 성주가 된 백가는 자객을 보내 사냥을 나왔던 동성왕을 살해해버린다. 왕의 최측근인 백가가 왜 동성왕을 죽였을까? 백가는 백제가 공주로 천도한 이후 11년째 되는 해에 위사좌평에 오른 사람이다. 위사좌평이란 백제 왕의 경호 책임자로 최측근이다. 백가는 가림성 성주로 가지 않으려 했다.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이 모시던 왕마저 죽인 것이다. 동성왕이 부여로 수도를 옮기려 하는 상황에서 자신마저 공주 지역에서 떠나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백시의 경우 동성왕 때 백가라는 인물을 부여 가림성을 축조하고 이쪽에 성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가는 병을 핑계로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것은 바로 공주 지역이 자신의 재지 기반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지 기반을 떠난다는 것은 곧 정치적 위축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수촌리 고분군을 조용한 세력을 백시로 비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대의 일이지만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백제의 웅진 도읍기에 가장 득세했고 또 부여로의 천도를 결사반대한 백시 세력이 수촌리 발뼈의 주인공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공주지방 최고의 수장이었고
백제가 도읍을 웅진으로 옮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과거에는 이제 방어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 방어하기 아주 유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천도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천리 고분의 존재를 통해서 이제 그 이전부터 백제 왕실하고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세력이 공주 지역에 성장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천도한 것이 아니고 이 공주 지역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비호 그리고 이제 어떤 보호 이런 이제 역할 속에서 이제 공주 천도가 이루어졌다. 문영왕릉 발굴 이후 최대의 성과로 불리우는 공주 수촌리 고분 대발굴. 공주 수촌리 고분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백제 웅진 천도의 비밀을 풀게 해준 대사건이었다. 수촌리 유적 발굴은 제2의 백제사연구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어떤 성과를 가질 수 있냐면은 적어도 한성 백제 시대에서 웅진 백제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그 공간을 이번에 수촌리 그 유적 발굴을 통해서 해결하고 연구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큰 성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 속에서 지워진 백제의 역사. 16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백제가 이제 유물로 깨어나 다시 제 역사를 쓰기 시작한다.